네, 이제부터 어제 국회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아연 최상병 특검 전국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행동은 동네 양아치들만도 못한 수준의 행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불러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이재명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이 이러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므로 그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까지 양보를 해줬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여야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게 협치입니다. 이런 게 협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협치의 성과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통과를 한 직후에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자가 박지원이한테 개 XX라고 욕설 듣고 나서 그랬는지 여야 원내대표를 부르더니 최상병 특검법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건 약속 위반이다. 의사일정에도 없던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이후에 여야 협치로 이태원 특별법 수정 통과를 한 직후인데 어떻게 이 협치의 이 의사봉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폭주를 하려고 그러냐.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 퇴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68명이 모여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어요. 168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김웅이가 퇴장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김웅. 입이 더러워질까봐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협치하자면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뭐 그럴 줄 몰랐냐 하면 또 그만이에요. 야, 저것들 그럴 줄 몰랐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의 어떤 말도 뭐 진작부터 그랬지만 이제 믿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약속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어떻게 협치하자는 그날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냐. 협치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정치의 금도를 깨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비판 논조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가장 분노해야 될 조선일보가 보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 통과한 걸 기정사실로 하고 오히려 여기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가지고 잘 풀어야 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뭐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표 이자는요, 우리 입법사상 가장 못난 자로 기록될 겁니다. 어떻게 같은 당, 지금 김진표는 당적을 이탈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지원이 같은 자한테 개 XX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그걸 단독 강행 처리를 합니까? 국회의장 얼마나 더 남았다고. 예.
이 최상병 특검법은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어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이 2명 중에 1명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90일 동안 수사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협치를 완전히 깨버리는 좌파들의 입법 폭주가 있고 나서 1시간 30분 후 이례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비서실장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강력한 성토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부권은 15일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15일이 지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이 돼버려요. 15일 안에 행사를 하면 국회가 지그들끼리 알아서 날짜 잡아가지고 재의결을 할 건데, 현재 국회 일정으로는 28일이 본회의 소집이 돼 있기 때문에 28일 날 재의결을 시도할 겁니다. 재의결을 하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데 200명 저것들 못 모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부결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특검처럼 재의결 날짜를 늦추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5월 말이면은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버리고 처리하지 못한 모든 안건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28일 날 재의결을 강행할 겁니다. 그리고 부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22대 국회에서 이것들이 다시 추진하겠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들의 이 폭고 직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좀 거부감을 주는 용어인데, 뭔가 대통령이 막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재의 요구권입니다. 다시 의논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권한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무다. 왜?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는 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이런 악법들을 양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복주사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럴 때 헌법 수호를 선언하고 나선 대통령으로서는 그 위헌적 악법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서예요. 그게 헌법을 준수하고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복주사파들이 양산하는 수많은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다 라고 관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이끌고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최상병 특검 폭주 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적인 사건이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할 때에 대비해서 마련한 기관인데, 그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놓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최상병 특검이 특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협치하자 그러면서 보기 좋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럴 줄 몰랐냐 할 수도 있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뚜벅뚜벅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자유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이재명과 좌파들의 이 입법 폭주가 오히려 여론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위기이자 곧 기회인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정치적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과연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관련한 문제 제기를 제가 잠시 후 고성국 칼럼에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 지휘권 전환이 핵심이다. 지휘권 전환이 핵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최상병이 사망에 이른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수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통상 민간에서 이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군이 구조하고 지원하는 업무, 대민 업무를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병 1사단의 2개 대대가 이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군이 말이죠, 군인들이 대대 단위로 병력을 이동하는 순간 이건 작전이 됩니다. 작전.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대병력 2개 대대병력이 원래 주둔하고 있던 근무지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서 무언가 활동을 한다면 그건 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 대민 지원 구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해병 1사단 소속의 2개 대대가 이 대민 지원 구호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원래의 근무지에 있었을 때는 지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병 1사단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병 2개 대대가 충청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지역의 군 작전 책임자는 54단이었어요. 그러니까 54단장의 예하에 파견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배속된 거죠. 이것을 군에서는 군 작전권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군 작전권의 전환. 그러니까 해병대의 군 작전권이 54단, 육군 54단의 군 작전권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작전 중인 군인이 작전 중에 사망을 했다면 그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할 때 작전권을 행사한 54단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병대에다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건 후에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실상 100여 명 가까운 100여 명 넘는 이 관계자들을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했다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해병대 관계자들인데 이건 수사권도 없는 자가 수사를 했다는 의미에서 직권남용이지만 동시에 이게 작전 중인 이 군인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그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54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54단장을 조사할 수 있었겠어요? 군이 다른데? 내가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도 대령식이나 계급이 있는 수사단장이 이런 걸 몰라요? 군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해병대 2계대대는 54단에 배속돼서 작전을 수행했으므로 작전 지휘의 책임은 54단장한테 있다. 이런 기본을 모르고 조사를 해요? 자, 우리 군에는 군령과 군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군령은 뭐냐면 작전 지휘권을 군령이라고 부릅니다. 군정은 군인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보급이라든지 하는 일상적인 행정이죠. 이걸 군정이라고 그래요. 왜 이 두 개가 나눠졌냐? 왜냐하면 현대전은 육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해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공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해병대만의 전쟁도 아니에요. 전력이 수시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게끔 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통할할 수 있는 작전권, 군 지휘권을 어딘가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참이에요.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평상시에는 육군은 육군대로 입는 옷도 다르잖아요. 군화도 다른 방식으로 신잖아요.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인력을 보충하고 훈련을 하고 뭐 부식을 또는 보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군정이라고 그러고 육군의 일반 행정 책임자가 육군참모총장, 해군의 일반 행정 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령과 군정이 따로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디서 하나로 합쳐지냐? 국방장관한테 합쳐져요.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한편으로는 군령권자고 작전 지휘권자고 한편으로는 군정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군으로 가면 군령은 합참의장, 군정은 상군 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군단 사단으로 내려가면 사단장, 군단장들이 다시 합참으로 맡은 군령과 참모총장으로 맡은 군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자, 그러면 해병대 2개 대대가 대민 지원 작전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작전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합참이 내리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합참의장이 상황이 이러하므로 육군인 54단에 해병대 2개 대대가 배속해서 작전에 참여하라라고 군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개 대대가 54단에 배속돼서 54단장의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할 때 이 해병대에 대한 지원, 이건 누가 하냐? 군정에 해당되는, 이건 해병대 사령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장비 지원받고 하고 있냐? 이런 걸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작전 중에 병사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군령 계통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2개 대대 대대장, 그 위에 54단장, 그 위에 이 모든 이 군령의 최종 책임자인 합참,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병대는
2개 대대에 대한 군정 차원의 지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병대가 이 지휘 라인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54단도 조사해야 돼. 54단도 수사해야 돼. 그 외에 합참의 지시도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해병대 쪽에서도 해병대 대대장들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돼. 육군과 해병대를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장관 직속에 국방조사본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병대 수사단장, 일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어떻게 이걸 다 지가 수사하고 조사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군령과 군정을 동시에 발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조사본부를 설정하고, 이 조사본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해병대도 조사하고 54단도 조사하고 합참도 조사해서 국방장관한테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내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사 보고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보고돼야 됩니까? 국방장관한테 보고돼야 돼요. 국방장관이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군정 계통으로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으니까 행정조치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군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이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의 조사는 여기까지, 이걸 전부 경찰에 넘겨 라고 하는 지시도 국방장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조사밖에 못하는데 이걸 사실상의 수사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한 데다가 이 보고서를 가져와 해서 국방장관이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내일 마침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 와야 되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갔다 와서 좀 더 이것저것 다 짚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경찰에 넘겨 하고 지시했는데 이자가 바로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항명, 직권남용과 하명은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자가 교묘하게 장관이나 또는 장관 윗선, 청와대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외압을 가했다. 수사 축소하라고. 수사권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 축소 외압을 가합니까? 경찰한테다가 외압을 가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경찰은 군 조사본부가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서 갖다 줘도 경찰 입장에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자기인데 수사권도 없는,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군 내부에서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도 그것 믿고 그대로 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다 다시 처음부터 하지. 다만 참고 자료인 거예요. 경찰이 군 내에 못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영장 갖고 들어가면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못 불러내냐?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상병 사건이에요. 이와 별도로 외압을 가했다는 식으로 해서 공수처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단장의 주장이나 그 수사단장과 노란한 더불어민주당이 외압 의혹을 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한 것은 이 사건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사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군정과 군령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래서 작전 중에 사망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그 군령 계통을 따라서 해병대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2개 대대장, 그 위에 54단장, 그 위에 합참으로 가는 이 군령 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작전권의 전환, 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견이라고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부르는 작전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작전권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달라진다. 이걸 자꾸 해병대 차원의 문제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이 점이 있어요.
자,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하고 있어요. 또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건 정기 인사가 늘 있잖아요. 9월인가에. 그리고 당장 어쨌든 군인이 한 명 사망했는데 작전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뭐 징계를 하든지 뭐 책임이 좀 큰 것 같으면은 당장 보직을 좀 안 주든지 하는 식의 뭔가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사법조치와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누가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 수사는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군 내의 매뉴얼을 잘 지켰는가, 이 군령 계통이 잘 지켜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혼선이 있었거나 또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태풍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홍수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군이 대민 지원 업무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뭔가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면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보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국방장관의 의무예요. 또 해병대 사령관이 잘못했는지, 합참의장이 잘못했는지, 54단장이 잘못했는지, 정말 현재에 있었던 해병대 대대장이 잘못했는지를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당장 진급 대상자였는데 이번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억울하게 지금 이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군령 계통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군 내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 잡아서 처벌하는 건 경찰의 일이지만, 도둑 맞은 가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집에 이게 자물쇠가 제대로 안 돼 있었나? 경보가 울렸는데 제대로 출동을 안 했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창문이 좀 너무 허술했네.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행정조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조사는 국방부 장관 산하에 직속으로 있는 조사본부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 조사를 보고 국방장관 권한 하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느 기관장이 정찰 눈만, 검찰 눈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국방장관으로서의 행정적 권한 내에서의 행동과 사법 처리 문제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것을 갖고 오히려 질책을 해야지. 제가 이번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군 내외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하는 사건이 아니니까, 이게 수사권이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2년 전에 민간 경찰로 넘어갔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또 이 사안이 해병대 2계대대의 작전 지휘권이 54단 육군으로 전환됐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쭉 추적해 보니까 되게 이런 식의 사건의 재구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정석 국방장관이 적기에 꼭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민간 경찰의 수사권을 넘겼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단장이라는 자, 박정훈이라는 자가 사실상 수사를 했잖아요. 이거 못하게 했어야 돼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냐? 못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대목에 있어서 이정섭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특검으로 가지고 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이 행태가 전혀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공격 소재로 이 최상병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핵심은 두 개입니다. 군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이냐. 둘째, 해병대 2개대대의 작전 지휘권은 육군 54단에 있어서 해병대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합참으로부터 시작돼서 54단으로 거쳐서 현장 대대장으로 간 이 군령 체계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군령 체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차원의 수사는 불가능하다. 해병대 차원의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육군과 해병대가 같이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국방부 장관 직속의 조사본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월권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항명까지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쟁화된 거다. 이 정쟁화에 박정훈이라는 자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자,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13번의 특검,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특검입니다. 첫 번째 특검은 온로비 사건 특검이었어요. 온로비 사건. 그때부터 13번 동안의 특검이 있었는데 한 번 예외 없이 이 13번의 특검은 다 여야 합의했습니다. 이거 왜 여야 합의를 했을까? 그냥 모양 좋게 하려고? 국회 통과 쉽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불쑥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 이거 위헌 소지가 높다. 입법부가 행정권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 위헌 소지가 높은 발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특검도 그거예요. 자, 특검은 말이죠. 일단 법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임명되는 자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강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져요. 공소유지까지,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적 집행 권력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법이라고 하는 이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심각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입법부는 법을 입법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법부는 직접 행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상권 분립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유럽 선진국가에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대통령제지만 정치 문화나 제도가 굉장히 달라요. 또 미국에서는 특검 임명권은 야당한테 안 줘요.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야말로 공정한 신뢰성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검하고 전혀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아예 유럽 선진 국가들에는 특검이 없어요. 그 이상한 제도가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의 입법과 사법의 분리에, 입법과 행정의 분리에 심각한 이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법 만들어 가지고서 직접 수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특검을 발동할 때는 엄격하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동안 여야가 13번의 특검을 발동하면서도 지켜봤어요. 지것들이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또는 공수처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났는데 여전히 의혹이 많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 그럴 때는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껏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진행 중에 특검 발동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예요.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는 사실상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행정권의 일부 침해가 있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합의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통령도 양해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한 비상 상황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양해했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전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번 모두 여야 합의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 국민적 지지하에서 특검을 간 겁니다. 그럼 이번 특검은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했습니까? 여야 합의 개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 입법 폭주를 막아주세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동안 뭐 다른 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더 지켜보고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검찰이 자꾸 자기 편 감싸려고 덮기만 했다. 이런 의혹이 여전히 있을 때 그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야가 특검을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여당도 이거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특검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함으로 특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여당까지 그렇다면 특검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이 특검에 최소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게 이번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검 통과된 직후에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특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거부권 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대통령이라고 좌파들이 딱지 붙여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하는 폭주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이 많이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